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일을 겪은 세대가 아니라면 또는 대구 사람이 아니라면 모를 수도 있는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2003년 2월 18일에 일어났었고 이제 딱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1인가 고2 때였는데 저는 대구에 그때 살고 있지는 않았었지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대구로 학원을 다니거나 뭐 이리저리 이동하는 인원이 좀 있었어요. 놀러도 많이 다니고. 물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뭐 집 학교밖에 몰랐기 때문에 대구 지하철은 타본 적도 없었고 그게 얼마나 큰 사고인지 사실 가늠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사고가 났던 그날인지 그 다음 날인지 같은 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언니가 대구에 레슨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 지하철 안에 타고 있었다. 엄마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갑자기 되게 좀 막 숨이 좀 턱 막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직접 아는 사람도 아니고 건너서 아는 사람인데도 그때 그날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고 어쩌면 그때 저하고는 아주 조금도 상관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근데 막상 마음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 뭐 공연 보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하면서 이제 대구 지하철을 자주 타게 됐는데 중앙로역에 내리면 지나갈 때마다 그 보이는 흔적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그때 그 방화를 저지른 50대 남성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고, 그 아저씨는 이제 뭐 한 70대가 됐거나 죽었겠죠? 저는 좀 일어나지 않았어도 됐을 사건들에 대해서 감정이 좀 쉽게 동요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전 이럴 때 어떻게 애도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거든요. 20년이 지나도 아직 슬픔이 가시지 않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부로 뭔가 직접적인 말을 쓰는 게 너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얼마 전부터 지하철 게시판에 붙어있는 대구 지하철 참사 20년 포스터를 보니까 마음도 안 좋고 다시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자, 분위기 바꿔서 저의 근황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는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저의 근황. 제가 알바하는 데서 입사한 지 한 2주차쯤 됐을 땐가? 그때쯤에 저한테 하루 종일 서가지고 일하는 데를 아예 전담을 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바쁠 때 한 타임 정도만 도와주러 가면 된다 라고 말을 해놓고 이제 제가 좀 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아예 네가 맡아서 해라 라고 하길래 제가 수술하고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서 있는 거 좀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좀 제 의견이 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를 하고 나서는 저한테 뭐 도와주러 가라 이런 얘기도 안 하더라고요. 뭐 다른 분한테 시키거나.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나를 안 보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되게 미안한 듯이 한 타임만 도와주고 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타임 정도는 갈 수 있다 하고 갔다 왔는데 이게 웬걸? 그 뒤로 계속 너무 좀 당연한 듯이 나를 거기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그쪽으로 가도 한 타임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갔는데 또 나한테 안 되겠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물론 제가 일을 잘하긴 하는데요. 그 자리 자체가 좀 힘들어가지고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자리거든요. 그니까 좀 제일 만만한 저를 좀 밀어 넣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내 입장에서 내 무릎 조질 바에야 그냥 여기 그만두고 말지. 내가 호락호락하게 맡아줄 것 같냐.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도와주러 가서도 이제 같이 일하는 분한테 제가 수술하고 무릎이 아파서 계속 서서 일하는 거를 못한다라고 3번을 말했는데 저한테 또 시키더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관리자가 원래 좀 지밖에 모르고 일도 못하고 성격도 더러워서 싸우고 나간 사람이 또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쩐지 좀 말끝마다 너 내 말 안 들으면 그만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 근데 이번 주에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되게 당당하게 이제 거기 안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오 버티고 있으니까 일단 좋은 날이 오긴 온 건가 라고 있었는데
그래. 그 사람 성격상 이대로 끝날 것 같진 않았어. 저를 스트레스 받게 하는 그 관리자가 대신 우리 부서에서 한 명 다른 데로 보낼 거다. 이러면서 나를 딱 째려보는데, 자기 딴에는 저한테 약간 겁주려고 너 계속 여기에 있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전 솔직히 오히려 좀 아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 솔직히 주말 내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팀 자체가 바뀌면 그 사람이 내 업무에 터치할 일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새로운 신입이 그 일을 맡아서 하게 될 거라고는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저하고 합을 맞춰서 일하시던 분이 그 신입 없을 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약간 신입이 일하는 게 마뜩찮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좀 어설프고 잘 못했잖아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야, 그 느낌이 아니야. 똑같은 첫날인데 희미 씨 처음 왔을 때랑 느낌이 완전 달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떡하겠어요. 제가 일을 잘하는 거는 사실이긴 한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기 말을 안 듣는 제가 아주 눈에 가시라서 내쫓고 싶어가지고 빤달인데 예, 뭐 저야 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거겠죠. 아니 근데 똑같은 얘기를 날짜 간격을 두고 다른 날 또 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3번이나 똑같이 대답을 해줬거든요. 저는 전담을 하라고 하면은 완전히 맞는 건 못한다 라고 했는데 4번째 또 얘기하길래 이젠 좀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저 못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팀으로 막 보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니까 옆에 있던 분이 더 어이없어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3일 차에 그만두려고 했던 거 치고는 네, 벌써 한 달이나 다니고 있는걸요? 근데 그 관리자가 원래 좀 못돼 처먹었어. 지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나이 적은 사람한테는 계속 무논리로 막 자기 생각을 강요하는 사람인 거야. 지는 관리자면서 아침에 배탈 났다고 갑자기 출근 안 해놓고는 독감 때문에 열이 펄펄 나가지고 막 정신 오락가락하고 있는 직원한테는 또 못 쉬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가 배탈 때문에 쉬었으면 열이 나가지고 애가 지금 중리산이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집에 보내줘야지. 진짜 말하는 거 들어보면 세상에 지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그 독감 걸린 직원 점심도 못 먹고 골골거리다가 어쩔 수 없이 집에 가긴 간 것 같더라고요. 그 관리자 이 회사 대표랑 성씨가 똑같던데 설마 뭐 대표자 가족, 친척 뭐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되게 제멋대로인데 솔직히 그게 아니면 더 이상하겠다. 정말 오래 다니지도 않았지만 벌써 징글징글해진 이런 회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제목에서 보셨듯이 백울척도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제가 보통 일요일에 편집을 하다 보니까 토요일 전에 녹음을 해야 되는데 금요일까지 알바를 하고 오면 금요일은 꼭 눕고 싶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토요일에 녹음을 주로 했었는데 이번 주는 원래 편집을 해야 되는 일요일에 일정이 생겨가지고 토요일 전에 모든 걸 마무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번 주 토요일에 특근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근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조금 안전하게 가려면 주중에 녹음을 하고 주중에 편집을 다 끝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제가 따로 준비를 뭐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해볼 겁니다. 비슷한 결로 제가 초반에 그 MBTI 방송을 올렸었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나 봐요. 그 다른 회차는 좋아요가 최소한 1개씩은 다 눌러져 있는데 MBTI 방송은 유일하게 좋아요가 없더라고요. 이 100 테스트도 약간 좀 비슷한 느낌이라 가지고 들으시는 분이 재미가 없으실 수도 있는데 그래도 제가 재밌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테스트를 처음 알게 된 거는 제가 너무 힘들었을 때 지인 추천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그 병원이 저랑은 아주 조금도 맞지가 않아서 네, 한 번 딱 가고 다니지는 않게 됐지만 어쨌든 간에 지인이 처음 가서 이제 자기가 백수고 검사 비용이 좀 부담된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인터넷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다라고 하면서 이 100 테스트를 추천을 해줬었대요. 근데 이거 100 테스트라고 부르는 게 맞나? BECK 우울척도라고 돼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지인이 이제 저한테도 한번 해보라고 링크를 보내주길래 다운받아가지고 잠깐 봤었는데 이게 선택 문항이 제가 보기에는 좀 뻔하다고 해야 되나? 막 당신은 우울합니까? 막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때는 프린트는 했었는데 체크도 안 해봤어요. 이게 선택 문항이 너무 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약간 MBTI도 저는 제가 MBTI를 좀 여러 번 해봐서 그런지 내가 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면 내가 I가 나올지, 어떤 걸 선택하면 J가 나올지 알기 때문에 약간 이 테스트도 내가 조절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했어요, 사실은. 그냥 프린트만 해놓고 서류들 사이에 그냥 대충 내팽개 쳐놨던 건데, 근데 그게 지금 타이밍 좋게 제 눈에 딱 띈 거예요. 아, 그래, 할 거 없었는데 이건 하자. 네, 그때는 제가, 진짜로 막 오늘, 내일 하던 때라 가지고,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였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아, 그래도 지금은 그때보다는 좀 나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합니다. 검사 방법은 되게 단순해요. 일단 사지선다 객관식으로 총 21문항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1번을 선택하면 0점, 2번은 1점, 3번은 2점, 4번은 3점. 요 각 문항 점수를 합산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참 쉽죠잉?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 우울 척도, BDI, 100 디스프레션 인벤토리. 참 정직한 발음이죠? 네, 다음에 문항을 읽어보시고 괄호 안에 번호를 기입하시오. 자, 1번 문항만 보기 4개를 다 읽어드릴게요. 1번, 나는 슬프지 않다. 2번, 나는 슬프다. 3번, 나는 항상 슬프고 기운을 낼 수 없다. 4번, 나는 너무나 슬프고 불행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다. 당신은 우울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 같죠? 근데 지금 이 테스트를 시작하고 있는 right now, 지금을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현재 저는 슬프지 않아요. 슬프지 않고 2번 문항이 다 읽어야 되겠는데? 나는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나는 앞날에 대해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나는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나는 앞날은 아주 절망적이고 나아질 가망이 없다고 느낀다. 와, 근데 이것도 진짜 너무 뻔한 질문이긴 한데, 사실 제가 얼마 전까지는 진짜로 약간 앞날에 대해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낀다 였는데, 제가 일을 하러 가니까 어쨌든 푼돈이긴 하지만 월급이 들어오잖아요. 사실 지금 월급 14만 원 받아봤는데, 아직 제가 제대로 된 월급을 받아보진 않았는데, 뭔가 제가 어쨌든 간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기대되는 월급여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만약에 제가 이 회사를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닌다면 앞날에 대해서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하네요. 이게 별로 낙심하지 않는다 다음이 용기가 나지 않는다인데 저는 그 중간쯤인 것 같거든요. 낙심하지 않는 건 아닌데 용기가 나지 않는 것도 아니야. 이거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그래도 어쨌든 긍정적인 걸로 낙심하지 않는다로 한번 해볼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와, 이거 근데 다 읽다 보면 진짜 시간 너무 많이 갈 것 같은데 조용히 읽고 제 것만 얘기를 할게요. 나는 실패자라고 느끼지 않는다. 오늘 긍정적이다. 그 다음 4번. 요건 좀 애매하다. 나는 전과 같이 일상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가 있고 나의 일상생활은 예전처럼 즐겁지 않다가 있는데 이것도 약간 중간인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일상에 안주하는 편이라서 적당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은데 즐겁냐고 물어보면 또 예전만큼 즐거운 것 같진 않거든요. 그래도 요즘에 즐거우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만족하는 걸로 할까요? 그리고 5번 문항.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 근데 죄책감. 난 특별히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근데 저는 사실 죄책감이라고 하면 엄마에 대한 죄책감 같은 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전 회차에서도 그냥 잠깐씩 언급을 하긴 했었는데, 둘째인 내가 딸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엄마가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죄책감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사실 엄마가 돌아가신 이 시점에서는 더 이상 죄책감을 가져야 되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6번. 나는 벌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않는다. 나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든다. 나는 벌을 받을 것 같다. 나는 지금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 이거 제가 예전에 신과 함께
그거 볼 때 생각했던 문항인데, 저는 만약에 지옥에 가서 그 벌을 받잖아요? 그러면 입으로 지은 죄를 엄청 크게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좋은 말을 듣고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직선적이고 가시가 돋친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만약에 벌을 받는다면 혓바닥에 과수원을 짓는 그런 벌을 받을 것 같긴 한데, 이게 테스트가 굉장히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많은 생각을 하게 하네요. 어쩌면 벌을 받을지도 모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7번 문항. 나는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저는 저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회차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 목소리를 좋아하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좋은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최근에 좀 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실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8번.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못한 것 같진 않다. 이것도 되게 좀 애매한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남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든지 간에 중간 이상은 해요. 근데 항상 그거를 유지할 만한 주변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저도 약점이 있긴 하겠죠. 실수도 많이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남보다 못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번. 그 다음에 9번 문항. 나는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를 지인이 저한테 링크를 보내줬던 그 당시에는 나는 기회만 있으면 자살하겠다 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신천대로를 운전하고 가면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죽으면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지 않고 여기서 혼자 죽을 수 있는가를 운전하면서 맨날 그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사고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사고를 내므로 인해서 남들한테 민폐를 끼치는 게 또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지인이 니는 죽고 싶어 하면서도 왜 남들 생각을 먼저 하냐 라고 했어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인생의 1순위가 내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남들한테 민폐 끼치는 게 진짜 싫었고, 그때는 또 엄마도 아직은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내가 사고를 냈을 때 엄마한테 갈 피해가 너무 싫었던 거야. 근데 지금은 자살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 나에게 좋은 친구들이 많이 생겼으니까. 자, 10번 문항. 나는 평소보다 더 울지 않는다. 나는 전보다 더 많이 운다. 이거는 저 우울감하고 조금 거리를 두고 생각해보고 싶은데, 제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없어진 거는 맞는데요. 눈물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눈물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남들 막 펑펑 울어도, 왜 남들 울면 따라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도 없고, 뭔가 되게 감동적인 거를 봐도 감동적이다 하고 그냥 끝내는 편이어가지고 별로 눈물이 없었는데, 요즘은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나는 요즘 항상 운다. 와, 나는 요즘 항상 운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울고, 다큐멘터리를 보다가도 울고, 너무 귀여운 김정원 씨의 사진과 영상을 보다가도 울고, 희민님 팟캐스트 너무 잘 들었어요 라는 말을 들어도 울고, 어쨌든 요새는 시도 때도 없이 운다. 그리고 11번 문항. 나는 요즘 평소보다 더 짜증을 내는 편은 아니다. 짜증. 저 요즘에 짜증을 많이 냈나? 항상 짜증이 나고 귀찮아진다. 근데 저 사실은 팟캐스트 하고 나서부터 짜증이 좀 줄어든 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간격으로 업로드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뭐 MBTI, 100 테스트, 뭐 아니면 영화 리뷰 이런 식으로 정확한 주제가 없는 날에는 거의 근황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 근황을 제가 폰에다가 메모를 해놓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꼭 해야지 하고. 근데 거기에 짜증 낼 만한 걸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만 직장은 어쩔 수 없다. 누구나 모두가 공감하는 직장 내 짜증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최대한 짜증이 날 일이 있어도 직장에서 짜증나는 것만으로도 아주 벅차기 때문에 평소에 일상에서는 짜증을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번. 다음에 12번.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다.
요거 조금 애매한데요. 제가 회사에서의 인격이랑 회사 밖에서 일상에서 인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제가 회사에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이 아주 없어요. 거의 없고, 이제 조금 한 달 지나서 말을 트기 시작한 사람들이랑 짧은 대화 정도는 하는데, 내가 먼저 궁금해서 막 물어본다거나 그런 건 없고, 상대방이 얘기를 해주면 아 그렇군요 하는 정도거든요. 근데 어차피 직장에서의 인격은 제가 만들어낸 인격이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인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잃지 않고 있나? 나는 근데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는 해요. 자, 13번.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이게 문항마다 어떤 키워드가 있는데, 결정. 제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쇼핑을 하고 싶어가지고, 바로 결정을 해서 질러버렸거든요. 근데 되게 비싼 것도 아닌데, 항상 제가 뭔가 쇼핑을 할 때 막 10,000원, 20,000원짜리여도 한 달을 고민해요. 제가 진짜 차에다가 하이패스 붙일 때도 3년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제가 고속도로를 자주 타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사가지고 또 붙이고 막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귀찮아가지고 엄청 결정을 잘 못 내리는 편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선택 느림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평소처럼 결정을 잘 내린다. 제가 평소에도 결정을 잘 못 내리는 사람이어서 이 문항이 굉장히 애매하네요. 나는 결정을 미루는 때가 전보다 더 많다. 근데 그래도 평소랑 비교해보면 결정 잘 내리는 것 같아요. 1번. 그 다음에 14번. 나는 전보다 내 모습이 나빠졌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거는 문항 자체가 저랑 안 맞는데, 나는 나이 들어 보이거나 매력 없이 보일까봐 걱정한다. 뭔가 굉장히 외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외향적인 거는 사실 제 나이대로 늙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주름도 생기고, 버짐도 피고, 얼굴도 칙칙해지고, 제가 화장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얼굴 시커먼 채로 다니거든요. 그래서 외향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 나이대로 가고 있는 것 같고, 내 매력이 없어 보일까봐 걱정하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자신 스스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매력 있는 사람이고, 그 매력을 항상 유지하고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좀 제가 꾸밈 노동을 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외향적인 매력은 조금 사그라들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그냥 평범한 티셔츠에 평범한 고무줄 바지를 입고 다니더라도 제 내향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력은 사그라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1번. 자, 그 다음에 15번. 나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다. 있죠. 다만 관리자의 성향에 따라서 제 능력치가 어떻게 발휘되느냐는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를 이렇게 스트레스 주는 그 관리자 밑에서는 사실 제가 관리자라는 사람도 일을 저 따위로 하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사람이어서 솔직히 이건 조금 애매하긴 하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엉망진창인 관리자 밑에서도 같이 일하는 작업자분들은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손도 빠르고 일 센스도 있고 되게 잘한다. 여기 그만두지 말고 오래 다녀라. 여기 되게 생각보다 편하다. 일은 편할지 몰라도 사람이 불편해요. 어쨌든 저는 전처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번. 나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이것도 조금 애매한데 제가 불면증이 있어요. 원래 30대가 되기 전에는 그냥 지하철에서 머리만 대도 진짜 푹 잠자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요즘은 따뜻한 매트 위에서 푹신한 이불을 덮고 자도 불면일 때가 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멜라토닌도 먹어보고 했는데 그런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그냥 요새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핸드폰을 진짜 많이 보거든요. 이거는 평소처럼 잠을 잘 수 있다. 의외의 문항에서 제가 지금 막혔는데, 나는 전에만큼 잠을 자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17번. 나는 평소보다 더 피곤하진 않다. 이거는 피로도에 대한 얘기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운동도 최대한 좀 많이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크로스핏 다닐 때는 일도 하고 운동도 했을 때 진짜 피곤했거든요. 살도 되게 많이 빠지고. 그래서 제가 크로스핏을 그만둔 것도 있었어요. 저는 덩치를 좀 키우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저의 목적은 사실은 벌크업이었는데, 살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방향이 다른 거야. 근데 지금은 일도 하고 있고 운동도 어쨌든 주 2, 3회 정도는 꾸준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전보다 더 피곤하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피곤해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요즘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18번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 식욕에 대한 이야기네요. 근데 제가 크로스핏을 했을 때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되게 먹는 거를 평소보다 엄청 많이 먹긴 먹었는데 이게 배분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아침에 눈 떠서 빵이라든지 아니면 뭐 양배추찜이라든지 약간 점심 먹기 전까지 배만 안 고플 정도로 간단하게 간식처럼 아침을 먹고 나가요. 그리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퇴근해서 집에 오자마자 되게 빨리 준비할 수 있는 뭐 달걀 비빔밥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끼 식사치고는 좀 적게 먹고 그리고 운동을 가요. 그리고 운동을 갔다 와서 또 그 한 끼 식사보다 조금 적은 양, 그러니까 저녁 한 끼를 2번에 나눠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약간 항상 배고픈 느낌이 없게끔 계속 이제 음식을 좀 조절하고 있는 편인데 그렇게 하니까 제가 살이 많이 쪘어요. 제가 거울을 봤을 때 이 정도는 돼야지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가 아니라 더 좋단데 일단은 항목 중에 제일 긍정적인 게 내 식욕은 평소와 다름없다니까 1번으로 할게요. 그리고 19번 요즘 체중이 별로 줄지 않는다. 체중이 줄었다. 체중이 줄고 있는 게 나쁜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별표에서 나는 현재 음식 조절로 체중을 줄이고 있는 중이다. 예, 아니오가 있는데 저는 음식 조절로 살을 찌우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요즘 별로 체중이 줄지 않는다. 체중을 늘리고 있는 중이다. 저도 이거 되게 새삼 느꼈는데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 거의 52에서 55kg 사이 정도를 계속 유지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58kg를 넘어섰는데 저한테는 이 58kg, 59kg가 되게 적당한 몸무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자, 20번. 나는 건강에 대해 전부 다 염려하고 있진 않다. 사실 건강에 대해서는 항상 염려하고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고질병도 있고, 뭐 만성염증이라든지 조금만 무리하면 뭐 부정출혈, 하혈하고 이런 것 때문에 건강에 대해서 염려를 안 한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다른 항목이 나는 여러 가지 통증, 소화불량, 변비 등과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걱정하고 있다. 근데 통증 제가 두통이 좀 심하긴 한데 소화불량도 솔직히 말하면 소화불량은 점심시간을 40분밖에 안 주는 회사 탓도 있어요. 줄 서가지고 밥 먹고 양치하고 나면 바로 다시 작업 현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소화를 시킬 틈이 없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비추어 봤을 때 뭐 원래 있던 질병은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전보다 더 염려하고 있진 않다. 전만큼 염려하고 있다. 자, 마지막 항목. 나는 요즘 섹스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진 않다. 자, 요 마지막 항목이 섹스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예나 지금이나 섹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37년 내내 아예 없었던 건 아니고 약간 궁금했던 적은 있었는데 그게 궁금해하고 그냥 끝났어요. 별로 그렇게 흥미롭지 않았어. 그쵸? 그러면 나는 요즘 성에 대한 관심에 별다른 변화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자, 모든 선택을 마쳤고요. 점수를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0, 0, 0, 0, 0, 1, 2, 3, 4, 5, 5점입니다. 자, 5점. 해석해 볼게요. 0점부터 9점까지는 우울하지 않은 상태. 저 우울하지 않은 상태고요. 10점부터 15점까지 가벼운 우울 상태. 16점부터 23점까지 중한 우울 상태. 24점부터 63점까지 심한 우울 상태. 아마 제가 그때
이 테스트지를 체크를 하면서 점수를 매겼으면 아마 이 그 심한 우울 상태에 체크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그 우울을 이겨내고 버텨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은 상태가 나왔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로 테스트를 21개 문항을 다 하고 나니까 진짜 되게 뻔하지 않아요? 이게 정도의 차이만 약간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다 우울하다는 거를 전제해서 항목을 만들어 놓은 것 같긴 하거든요. 또 너무 뻔하기 때문에 제가 의식적으로 막 나는 우울하지 않다, 나는 행복하다라고 막 이렇게 또 최면을 걸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테스트를 되게 맹신하진 않거든요. 근데 예전에 엄마하고 어떤 그 행사장 같은 데 가가지고 보건소 부스에서 그 우울증 테스트하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당시에 별로 그렇게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마랑 항상 같이 있을 수 있었고 어떻게 보면 엄마랑 놀러도 좀 많이 다니고 되게 엄마의 사랑을 받는다는 느낌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엄마랑 같이 있을 수 있어서 되게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고 있을 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행사장에서 그 기계로 했던 우울증 검사 결과가 매우 심각으로 나왔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우울증 아닌데 나 되게 우울하지 않은데 되게 행복한데? 라고 말을 하고 이 기계도 믿을 게 못 된다. 나는 되게 행복한데 우울하다고 나와서 나는 이런 거 믿지 않겠다. 하고 엄마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며칠 후에 그 담당 보건소에서 전화였나 문자였나? 하여튼 연락이 와가지고 우울증 테스트에서 그 매우 심각으로 나와서 보건소에 한번 오셔가지고 검사를 한번 또 다시 받아보시는 게 어떻냐고 그랬는데 저는 또 그거를 되게 쿨하게 무시했죠. 나는 지금 굉장히 행복해. 근데 그래서 제가 정신건강의학과에 가기까지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보통 굉장히 많이 웃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내면의 우울증이 되게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정말 끝까지 부정했는데 재작년에 너무 저한테 좀 타격이 크게 온 사건이 한 번 있음으로 인해서 제가 이거는 정말로 내가 이겨낼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정신건강의학과랑 상담센터를 알아봤었는데 둘 다 아주 말 같지 않은 소리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둘 다 가지 않고 오히려 그냥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그냥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서 그냥 수다 떠는 걸로 스트레스 해소, 우울증 해소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팟캐스트를 하면서 청취자분들이 팟캐스트 오래오래 유지해주세요. 이런 방송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제가 넙죽 절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이런 우울감이나 좀 분노 같은 것들을 팟캐스트를 하면서 많이 조절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좀 열받는 부분, 빡치는 부분도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팟캐스트라는 방송을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그런 힐링이라는 말도 너무 좀 식상하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는 행복감이 저는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년이나 언제까지 방송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제 방송을 마지막까지 들어주시고 그거를 티내주시고 저한테 방송 후기를 보내주시고 뭐 사연을 보내주시고 이런 일이 지속이 된다면 저는 솔직히 죽기 전까지 계속 하고 싶어요. 제가 기운이 남아있는 한 계속 하고 싶고 저번에도 한번 어떤 분이 저한테 팟캐스트 몇 년 정도 하실 생각이세요? 라고 물어봤는데 저는 그냥 평생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몇 년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저의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뜬금없이 어떤 회차를 딱 눌렀을 때 2022년 10월 며칠에는 이런 일이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할 수 있게 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로 이거 100테스트 프린트한 것만 하나 놓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짜로 좀 두서없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녹음하고 그리고 내일은 운동 가야 돼서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모레 빨리 편집을 해가지고 예약 업로드를 해놓고 저는 주말에
특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특근을 한다고 해도 일요일에 굉장히 즐거운 모임이 있을 예정이라서 그때 가서 다 재미있게 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나 우울하다는 느낌이 들면, 제가 지난 회차에서도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씻고 안 씻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일단은 외출복 걸치고 밖에 햇빛 있을 때 나가봅시다. 저는 솔직히 지금 출퇴근하는 것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되는 게, 관리자는 굉장히 저를 스트레스를 주긴 하지만 어쨌든 규칙적으로 외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의 우울감을 굉장히 많이 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딱히 직장을 다니시지 않는 분이시라도 일정한 루틴을 하나 정하셔가지고 뭐 간단하게라도 산책 5분, 산책 10분 뭐 이런 식으로 바깥에 햇빛이 꼭 있을 때 나가서 햇빛을 많이 보고 들어오시는 습관을 좀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저는 지난주에 늑장을 부리다가 해가 있을 때 나가서 햇볕 좀 보겠다라고 하고 방송을 마무리했는데 결국은 해 다 떨어지고 나서 나갔어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바깥을 나간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활력이 되는 일이어가지고 재미있게 잘 갔다 왔고, 공연도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재미있게 잘 보고 왔고, 정말 술도 잘 안 먹는데 그렇게 나가서 누가 이렇게 약간 반강제로 쥐어주는 맥주 한 병을 먹고 올 수 있어서 되게 재밌었고, 그렇네요. 지금 제가 마무리 멘트를 치려고 머리를 짜내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또 그냥 재미도 없는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 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시간이 벌써 11시여가지고 내일 출근을 위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는 heemistar@gmail.com 힘이스타 gmail로 해주시고요. 협업 제안 및 방송 후기, 기타 하고 싶은 말은 모두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인스타그램 계정은 podcaster_heemistar 팟캐스터_히미스타입니다. 사연 모집과 공지는 인스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이렇게 노잼이어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